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 역사적 상식은 반드시 알아야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정작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럼에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험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97년 외환위기, 흔히 말하는 IMF 사태에 대해 물어보면 국가 부도 사태잖아, 외환위기잖아, 적당히 말하지만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죠. 오늘은 97년 외환위기가 어떤 위기였는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아야 하는데 국가가 보유한 외화, 즉 달러화가 부족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사건입니다. 외국 자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발을 빼기 바빴고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재계 최상위권 대기업들도 차입 경영이 한창인 가운데 달러 채무가 많았기에 원화 가치 폭락을 버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했고 고통스러운 고금리 정책, 구조조정 등의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했죠. 여기까지가 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체 왜 달러화가 부족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환율 방어입니다. 9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루 변동폭 제한을 1990년에 상하 1% 미만에서 시작했고 위기 직전에도 2%대로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까지도 원달러 환율을 700원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원달러 환율이 1900원을 넘나들었음을 생각해보면 원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던졌을 외환 보유액이 만만치 않은 액수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화 강세로 인해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커지는 등 정권 차원에서 홍보 요소가 있었고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저렴해져 경제적으로 쾌적하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달러화를 국내로 벌어와서 원화의 가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점점 경상수지 적자를 향해 가게 됩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제외하면 달러화를 충분히 벌어와서 보유하지 못했을 때 자국 통화의 실제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원화 액면 가치를 방어하는 것은 수출을 방해해서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것을 부채질하고 달러화가 부족함에 따라 자국 통화의 실제 가치는 더 떨어지고 원화 가치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게 되는데 정부는 환율 방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화의 경우 실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된 기간이 길었고 그동안 어쨌든 공공 민간에서 부문을 막론하고 활발히 경제 활동을 했는데 당시 해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해서 외채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현실화하면 이렇게 누적된 외채에서 막대한 환차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시 총 외채가 10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으므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환차손이 조 단위가 됩니다. 물론 이게 두려워도 환율은 현실화되어야 했지만 결국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하지 못했고
외환 위기 직전까지도 원달러 환율을 계속 방어하면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선발 주자였던 일본조차도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엔화 절상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박살나고 결국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원화 절상을 해서 스스로 수출 경쟁력을 박살내고 외화 유입량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외채 문제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 자유화, 금융 국제화로 외화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많은 종합금융회사, 단기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은행들로부터 비교적 낮은 금리로 3개월, 6개월 수준의 단기 외채를 빌려서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의 비교적 높은 금리로 1년, 2년 수준의 차관을 빌려주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 금리 차이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영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금융 불안이 없어도 다소 리스크가 있는 영업이었을 텐데 차관을 빌려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금융 위기로 완전히 박살나고 외채를 빌려준 일본도 자국 내 금융 위기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지 못하고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가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종합금융회사들을 그냥 부도나게 둘 수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박살나도 상관없는 회사들에게 당시 돈으로 수백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속 빌려줬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일본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미루도록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부탁하고 외채에 대한 지불 보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깎아먹고 앞서 말씀드린 환율 방어 문제로 외화 유입이 크게 줄면서 결과적으로 거대한 외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차입 경영이 과했다든지 국내 경제 구조가 너무 부실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제기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환율 방어 문제와 종합금융회사들의 단기 외채 폭탄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